서울에서 가장 걷고 싶은 길이라고 하면 어떤 곳이 떠오르세요? 도심 한복판이지만 다른 시대를 만날 수 있는 이곳, 정동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고풍스러운 멋과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길, 외국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했었던 개화기의 정동. 당시의 건축물들은 중요한 문화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조선이 겪었던 미중의 두 번의 국난, 대표적인 게 임진왜란과 을미사변 이후의 그 역사의 전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두 현장의 중심이었다는 측면에서 근대뿐만 아니라 조선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의 아주 중심적인 현장이었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 정동 이상의 그 중요한 곳을 찾으라고 하면 아마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정동에는 100년 전 서울의 풍경이 남아 있습니다. 100년 전 정동은 근대사의 굴곡이 가장 집약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시간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정동길의 오후, 따뜻한 날씨를 쫓아 산책하는, 어디론가 바쁘게 일하러 가는 사람들. 이곳은 늘 사람들로 붐빕니다. 혹시 이 길에서 뭔가 다른 것을 만날 수 있기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아닐까요? 최근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이 정동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동처럼 이렇게 한국 근대사를 압축적으로 구경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이런 공간들 속에 역사의 흔적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정동길을 걸으면서 선조들이 걸어왔던 근대의 길을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정동은 서울 중구에 위치해 있으며 신문로, 태평로, 서서문에 둘러싸인 지역인데요. 오늘날의 그 정동의 유래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아마 역사적 층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정동이라는 이름 자체는 그 신덕왕후의 그 능이 있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죠. 그래서 사실 이름과 관련해서는 조선 초기의 역사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대 역사에서 보면은 개항 이후에 서양의 그 외국 공사관들이 위치하게 되면서 외교타운 정동, 로 이어서 선교타운의 등등의 역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정동의 정체성은 조선의 초에서 시작돼서 근대 그리고 오늘의 얘기까지 쭉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건물들로만 흔적이 남아있지만 개화기의 정동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이 정동 지역의 출발을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덕수궁 돌담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선시대부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던 장소 중 하나였던 대한문을 지나서 덕수궁 돌담길을 걷다 보면 제일 처음 이 정동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정동교회는 그래서 이 정동 지역의 출발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정동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정동 제1교회는 명동성당과 함께 유럽풍 건축 양식이 한국에 자리 잡게 했던 대표적 건물입니다. 웅장한 고딕과 달리 소박하고 단순함을 추구했으며 위압감 없이 신실한 마음 담아내는 담백한 스타일이 눈에 띄는데요. 이 건물의 창틀을 보면 당시의 건축 양식을 알 수 있습니다. 뾰족한 아치를 바탕으로 짜놓은 창틀에 그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 정동교회는 빅토리안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원래 고딕 양식이라고 하면 건물을 굉장히 높고 뾰족하게 짓는 게 특징인데 정동교회는 그렇게 높고 위압적인 느낌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창문과 첨탑에 그런 고딕 양식의 느낌들이 남아있기는 한데 여전히 굉장히 작은 스케일로 이 정동 지역 안에 잘 녹아드는 건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동교회 내부가 궁금해지는데요.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도 작은 돌계단을 지나게 만든 특별한 손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니 교회의 장엄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건물 양옆으로 빛이 들어오는 창문의 모양이 특히 눈길을 끄는데요. 건물 밖에서 볼 때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벽돌로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부분이 목조 건물이에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이 창문 역시 목조로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딕 양식에서는 창문을 첨두 아치라고 하는 뾰족한 아치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목조로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중앙에 화려한 교회의 제단 역시 눈길을 끕니다. 오래되었지만 세심하게 나무로 만들어져서 엄숙하고도 무거운 분위기를 보여주는데요. 제단은 내부 전면에 사각의 형태로 외부에 약간 돌출되어 있고 내부의 반원형 아치는 전통 고딕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정동교회가 설립되는 그 역사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885년이 첫 저희 기독교 선교사가 한국에 오신 날로 저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로 목사님이 도착을 하셔서 지금 현재 이 정동에 오셔가지고 그 외국인 분들을 상대로 하셔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셨는데 기록에 의하면 1885년 10월 9일 주일날 7분이 성찬 예배를 드리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교회에서는 그 날을 저희 우리나라의 첫 예배로서 교회가 형성된 걸로 저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1885년 부활절에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 아펜젤러는 조선의 천주교 박해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교육을 통해 먼저 다가가려 했습니다. 상시 처음 경험하는 낯선 문화로 인한 에피소드들도 전해지는데요. 초창기에는 남녀가 유별해서 남자는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그거 끝나면 또 여자 모인데 가서 또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 예배드리는데 너무 이제 힘들고 이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이제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아펜젤로 목사님께서 미국 본토에다가 새로운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것을 제기를 하셔가지고 승인을 받으셔서 현재 지금 이 베델 예배당이 위치한 여기에서 1895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예배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예배당이 되겠고 고딕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세워질 당시에는 장안에 아주 명물이 돼서 이 예배당을 구경하러 오는 인파들이 꽤 많았었다고 하고요. 건립 당시의 예배당 규모는 길이 70자, 너비 40자, 높이 25자, 115평이었습니다. 지붕은 함석으로 꾸몄고 사방으로 유리창을 내어 자연 채광을 하였습니다. 2년 반에 걸친 공사 끝에 세워진 벽돌 예배당은 단연 장안의 화제거리였습니다. 100년을 넘게 이 정동 자리를 지켜온 이 정동 제일교회가 지금은 이 정동길 안에서 어떤 의미와 역할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동교회는 단지 교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동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 시작인 역사와 의료 사업이 여기에서 시작된 모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동교회를 방문하는 이유가 그런 뜻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한다고 보여집니다. 유서 깊은 교회 건물은 6.25 전쟁 때 일부 파괴되었으나 최근에 다시 원형대로 복원되었습니다. 기본은 고딕 양식을 갖추고 있지만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밝으면서도 겸손하고 소박하면서도 화사한 멋을 갖추고 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벽돌 건물이어서 굉장히 딱딱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와 보면 굉장히 오래된 시간의 흔적이 남아있는 나무들로 이 교회 예배당 내부의 분위기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그래서 오래 앉아 있어도 뭔가 편안한 그런 느낌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동교회에서 조금만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또 하나의 옛 건물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붉은 벽돌의 서양식 석조 양식의 입구가 인상적인 견고하고 든든한 모습의 이 건물이 바로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입니다. 지붕 위에 지어져 있는 작은 창문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배제학당은 1916년에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1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서 있었던 만큼 굉장히 고풍스러운 모습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르네상스 스타일로 지어졌다고 해요. 이 건물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입구 부분인데 도리아 스타일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 이 페디먼트가 앞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 기둥이 받치고 있는 페디먼트가 그대로 건물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3개의 측창으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 가장 이 건물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양식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둥이 있는 입구, 멀리까지 울려서 학생들을 불러올 듯한 종소리. 근대의 학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배제학당이 본관은 이제 아펜젤러가 직접 감독을 하면서 1887년에 지어졌습니다. 그 입구를 보면 포치라고 하는 입구 부분이 이제 박공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그다음에 쌍아치로 쌍기둥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진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서양 건축만이 아니라 동양의 건축적인 양식이 같이 접목이 되면서 새로운 우리 나름의 스타일이 만들어진 아주 독특한 건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근대의 거리에 대한 정치를 그대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학생들이 걷던 그 길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배제학당은 근대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건물을 보존하고 한국 근대 교육문화 등을 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역사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 아펜젤러로부터 시작된 그 전인교육을 근간으로 해서 토론 중심의 교육, 그 다음에 또 영어를 중심으로 근간의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전에 가졌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제학당은 일본인 요시자와 씨가 설계하고 당대의 건축가 심의석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방 2칸을 헐어 만든 교실에서 2명의 학생을 가르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고종께서 직접 배제학당의 이름을 지어주셔서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배제학당이라는 학교명을 직접 지어주셨는데요. 그 증표로서 학교에 하사하신 그런 현판입니다. 그래서 그 배제학당의 뜻은 유용한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한 명필가였던 정학교 선생님께서 직접 현판을 써주셨다고 합니다. 김소월, 주시경, 나도양과 같은 우리 근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이런 근대 교육의 열기 속에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 역사에 이름을 남긴 데에는 교육의 힘이 컸다고 할 수 있겠죠. 박물관은 배제학당 동간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규모가 그리 크진 않지만 1, 2층에 남아있는 유물들은 당시의 모습을 짐작하게 합니다. 배제학당에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피아노는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연주회용 피아노로서 설립자 아펜젤러의 아들인 헨리 다츠 아펜젤러가 직접 가져온 연주회용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배제학당 학생이었던 한동일 그리고 백건우 선생님께서 직접 이 피아노를 치시면서 그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 피아노 자체는 1911년경에 제작된 독일 브리트너사에서 제작된 피아노로 알려져 있고요. 이 유물의 가치를 평가받아서 2011년도에 문화재청에서 그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피아노로서 그 유물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전시관의 사진들을 보면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자연 풍광과 가옥, 한국인의 일상이나 한국 여인에 대한 단상, 한국어 발전에 대한 강한 집념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서울처럼 빨리 변하는 도시 안에서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데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자리를 그대로 지켜오면서 근대 교육의 역사를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 내부를 걸으면서 그 근대 교육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현대적인 거리와 옛 건물의 정취가 어우러진 곳. 정동길을 산책하다 보면 그 자연스러운 조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걸어가는 모습이 저절로 풍경이 되는 그곳. 정동길을 걷다 보면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로 정동극장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동극장이 최근에 지어졌지만 오래된 건물들하고 잘 어울리는 이유는 비슷한 벽돌 재료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배치로 본다면 길 전면부에 담장을 두르고 담장에다 이런 식으로 구멍을 내어서 이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하게 하는 그런 건축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예상치 못한 초대도 받게 됩니다. 점심시간에 깜짝 이벤트, 숲 콘서트인데요. 잠시 들어볼까요?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통해서 이 정동극장이 이 사회 혹은 이 이제 주변에 있는 직장이라든가 가족들에게 그런 산소들을 공급해주면서 어떤 마음의 어떤 힐링이라든가 어떤 뭐 좋은 기억 그리고 어떤 평화로움 이런 걸 좀 느끼게끔 해보게 하기 위해서 좀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전통 가락으로 듣는 팝 음악은 어떨까요? 점심 먹고 회사 근처 지나가다가 노랫소리 들려서 왔는데 계속 들어보니까 마음이 뭔가 편안해지는 느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국악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너무 막 오래된 그런 음악이 아니라 크로스오버 장르로 이게 뭐 아까 보니까 드럼 같은 것도 같이 나오고 해서 좀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음악회가 끝나고 한쪽 계단을 따라 내려가 보았는데요.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건물의 모든 층이 한눈에 보이는 풍경, 맨 아래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동극장에서 최근 주목받는 공간이 있습니다. 창호 한지로 개폐형 벽을 만들어 실내에 자연광을 들게 한 이곳은 한옥의 앞마당을 건물 안에 구현하여 한국적 실내 공간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옛날 한옥의 문 구조를 살펴보면 건축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집을 지을 때 이런 식으로 나무를 이용해서 지었죠. 나무와 그다음에 종이를 이용해서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을 가구처럼 다루게 됩니다. 나무를 깎아서 서로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집을 짓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한 어떤 그 건축의 느낌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재료적인 차원에서도 종이와 나무 같은 것들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갖는 것이 한국적인 공간의 특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극장 안에는 또 다른 볼거리가 있는데요. 우리의 고전 대표 러브스토리인 춘향전의 아름다운 한국 춤, 국악 풍물이 어울려 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한국 전통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다른 국악 공연과 다르게 가무악이 노래와 춤과 연주가 기악 연주가 이렇게 함께 곁들여 있어서 전혀 지루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판굿이라는 사물놀이도 있고 해서요. 예, 흥겹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객석하고 무대가 되게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객석에 계신 분들의 표정이 하나하나 다 보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그 표정을 보고 같이 느꼈을 때,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굉장히 즐겁습니다. 정동극장의 공연은 한국 전통예술의 찬란한 미와 구성진 멋과 흥을 현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런 문화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처럼 이 정동 안에 있는 정동극장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 공간을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시간의 흔적들이 묻어있는 공간 속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그 문화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정동극장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들인 것 같습니다. 정동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눈에 띄는 하얀 건물. 구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어서 정동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하얗고 깔끔하면서도 단순한 조형미가 돋보이는 구 러시아 공사관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정동공원을 따라 올라오다 보면 이 하얗게 생긴 러시아 공사관 건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건물은 특별하게도 이렇게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간단한 기하학의 원리들을 이용을 해서 1층을 3개의 아치문으로 구성을 하고 2층에는 창문 하나를 뚫어뒀습니다. 그리고 3층에도 역시 아치 창문으로 간략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화된 그 고전적인 어휘들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이제 다른 건물들보다 훨씬 더 모던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덕 위에 있음에도 위압감을 주지 않는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 러시아 공사관은 르네상스식 3층의 벽돌 구조로 지은 건물로 1945년까지 공사관으로 쓰였습니다. 당시 여러 외국의 공사관들이 정동에 지어졌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 건물뿐입니다.
당시의 조선 정부와 미국 정부, 그다음 그 이후에 들어오는 프랑스나 영국, 러시아 정부가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정동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탑을 한 3층 높이로 지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입지적 장점을 살려서 주변을 전체 자신들의 어떤 그 시각적인 지배의 영향권에 두고자 했던, 또는 한국에 대한 그만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러시아의 그런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옛 러시아 공사관은 아관 파천의 슬픈 역사가 깃든 곳입니다. 을미사변 이후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세자 순종과 함께 이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제는 망루만 남아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게 합니다. 가장 규모가 크고 근사했던 러시아 공사관이 오늘날은 탑 하나만 덜렁 남게 된 것은 사실은 6.25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전쟁 때 폭격으로 건물의 대부분이 파괴가 됐고, 상당히 오랫동안 건물이 폐허가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방치되면서 그 지역이 슬럼이 형성돼 있다가 80년대 이후에 그 부분이 정비되면서 오늘날 같은 공원으로 꾸며지고 탑만 하나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결과가 되었지요.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역사의 뒤로 사라지고 공원으로 둘러싸인 곳에 남아있는 하얀 탑. 그 안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하얀 벽과 옅은 푸른빛의 문, 그리고 길다란 천장을 향해 이어진 나무 계단. 탑의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단아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구 러시아 공사관 망루 건물은 원래 본관 건물과 함께 있다가 이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의 본관이었던 터가 지금 밖에 남아 있는데, 그 남아 있는 터와 무성한 잡초들이 건물을 더 외로운 모습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르네상스 건축 양식의 단정하고 간결한 모습들이 말없이 서 있는 구 러시아 공사관의 건물의 외로움을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대 격변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살아남은 작은 탑. 이곳에서 울고 웃었던 선조들의 일상을 가만히 떠올려보게 하는 길입니다. 정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붉은 벽돌의 건물들. 정동길을 걷다 보면 정말 이국적인 건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이 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은 단연 돋보이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 온 로마네스크지만 이 건물에는 한국적인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정동길 한편에서 고풍스러운 멋을 간직하고 있는 이 건물은 이곳에서도 특히 건축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11세기 신성 로마 제국 때 서유럽 등지에서 유행했던 로마네스크 양식의 동양적인 느낌을 준 것이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창문인데요. 둥근 아치형으로 만들어진 창틀이 건물 전체에 이어지면서 역동적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성공의 대성당 서울 주교자 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반원형 아치 창이 리듬감 있게 반복되는 모습하고, 그다음에 붉은색 기와를 얹어가지고 지붕을 마감한 형식인데요. 이 형식은 서양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양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형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지어지는 와중에 한국적인 기와를 섞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류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을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희귀한 건물인 거죠.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고딕 양식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주변의 건물 스케일에 이렇게 녹아드는 아담한 사이즈의 성당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위압감을 주지 않고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는 성당입니다.
성당 내부가 궁금해지는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장엄한 분위기 속에 눈에 띄는 것은 계속 이어져 있는 아치형의 기둥입니다. 높은 천정과 조명이 어울려 이국적인 멋을 더해줍니다. 안쪽에서 본 창문은 알록달록 스테인글라스로 장식되어 있어서 빛이 들면 화려하게 반짝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전래된 것이 한 120년 전인데요. 성공회는 영국에서 선교가 됐습니다. 1890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고요. 1891년에 이곳 정동의 그 초대 선교사 찰스 존 콜프 주교가 부지를 마련하고 그때는 한옥성당으로 사용을 하다가 한동안 한옥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923년도에 이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890년 인천을 통해 서울로도 전파된 선공회의 초대 주교인 존 코프 신부는 영국 공사관 근처에 건물을 구입해 장림성당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작은 성당 건물을 지금의 모습으로 지은 이는 3대 주교였던 마크 트롤로프 신부인데요. 우리 교회 설계를 담당했던 3대 주교님 마크 트롤로프 주교님께서 설계 의뢰를 하던 가운데 영국 버밍엄 지역에 건축을 담당했던 아더 딕슨과 연결이 되어서 그분에게 이 설계를 의뢰하게 되었죠. 처음에 그 트롤로프 주교님은 고딕 형식을 제안을 했는데요. 설계자 아더 딕슨은 주변의 풍광, 특히 덕수궁 주변, 또 당시에 120년 전에 이 주변 마을의 풍경을 생각할 때 기와를 얹은 로마네스크 형식이 더 어울릴 것이다 하는 제안을 했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성당 안을 돌아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재단에 그려져 있는 황금색의 모자이크 성화는 종교적인 위엄을 보여줍니다. 자세히 보면 그 정교하고 섬세한 솜씨에 감탄하게 되는데요. 성공회 대성당에 들어오면 이렇게 보이는 가장 중요한 공간인 것 같은데 이 재단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마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제자들과 나눴던 최후의 만찬을 저희는 이제 교회 용어로 성만찬 또는 성찬예, 성례전 그러는데 그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는 예배가 이곳에서 거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현대 신학에서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다 계신 것이고 다만 모여서 그 관심의 시선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천정의 끝을 보면 우리 한옥에 석가래처럼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재단 위에 만들어진 모자이크 성화는 아시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네스크라고 하는 서양 양식으로 건물이 지어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한국적인 요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의 기본 틀은 로마네스크라는 이제 서양 건축 기법인데 부분적으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건축 안에 포함시킨 것이 이 성당의 아름다운 특징이고요. 아마 당시 그 선교사들이 지녔던 한국 문화에 대한 태도랄까요?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뒤편에 보시는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는 신축, 증축하면서 제작한 것인데 프랑스에서 세규리 공예를 전공하셨던 심현지 작가에게 부탁을 해서 한국의 오방색을 재현한 색깔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통적인 유럽의 성당들을 보면 이제 성서의 이야기라든가 아주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많이 쓰는데 저희는 어딘가 한국적인 요소를 이 성당 안에 남기고 싶었고 사실 그런 시도는 최초에 지어졌던 교회의 창틀이라든가 그런 몇 군데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외국에 가서는 저런 그 교회의 창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특징도 있다면은 여기 이제 이 교회 본당의 이 지붕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지붕도 주변의 경관을 감안해서 기와를 일단 기본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또 색깔도 붉은 기와, 그리고 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서양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아치, 돌로 쌓은 아치가 아니고 목조 트러스라는 공법을 이용해서 한국의 지붕을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을 지녔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 들지만 동시에 굉장히 아늑한 느낌도 드는. 그렇습니다.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공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80여 년 전 낯선 서양의 건축가의 손끝에서 지어진 이 건물은 놀랍게도 한국적인 멋이 곳곳마다 배어 있습니다. 먼 나라에 와서 종교를 전파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했던 그 시절의 사람들의 일상과 흔적들이 바로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이 노래를 할 때 자기 몸으로 울려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 오르간의 울림이 이 성당 안에 퍼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그 성당의 건축뿐만 아니라 오르간의 음악, 그리고 성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성당의 성스러움을 만드는 요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돌담을 마주친 적이 있으세요? 이제는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정동에서는 이렇게 정감 어린 돌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동은 덕수궁 돌담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기 이화여고 담장도 돌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특징적이게 돌을 그렇게 생긴 그대로 황토를 채워가지고 쌓은 게 특징인데, 그것이 굉장히 정겹고 한국적인 느낌들을 내는 것 같습니다. 돌담의 끝에서 만난 학교. 촘촘하게 벽돌로 쌓아 올린 견고하고도 단단해 보이는 건물인데요. 1915년에 지어진 이화여고 심슨 기념관은 우리나라 근대 여성교육의 발상지라 할 수 있으며 이 교정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정동 하면은 역시 이제 빨간색 오래된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그 정동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심슨 기념관도 적벽돌로 된 오래된 건물입니다. 전체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3층의 꼭대기는 박공지붕으로 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대기 처마 부분에 저렇게 나무 트러스가 끝까지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벽돌 건물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벽돌을 쌓을 때 그 중간에 들어가는 시멘트 모르타르의 두께가 굉장히 얇고 도톰하게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인데, 동시에 심슨 기념관 같은 경우에 그 창문 위에 저 아치로 쌓은 벽돌 부분에 키스톤을 화강석으로 처리를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화강석과 벽돌이 반복되는 창문이 그 전면에 반복되는 것이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화여고는 2006년 심슨 기념관에 박물관을 열었습니다. 박물관에는 동문들이 기증한 유물과 함께 다양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개화기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곳에서 새로운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길을 걸어왔을 텐데요. 심슨 기념관이 건물의 역사랑 그다음에 이 건물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심슨 기념관은 1910년대에 이르러서 학생들의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당시 학당장이셨던 프라이 선생님께서 부지를 매입하셨고요. 또 컬럼비아 리버지에라는 홀브룩이라는 사람이 죽은 사라 심슨이라는 동생을 기리기 위해서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기금을. 그러면서 이 건물이 심슨 기념관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건물은 이제 1915년도에 완공이 되었고요. 또
1922년도에 더 증축을 함에 따라서 T자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건물은 미국 콜롬비아 리버 지회의 홀브룩이 기부한 기금으로 건립됐고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심슨 기념관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 중축을 거쳐서 고등보통학교로 쓰이다가 해방 후 이화여중에 속하게 되었고 한국전쟁 때 건물 동편이 일부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건물은 1961년 중축한 것입니다. 한국 교육에 있어서 이 화학당이 가진 의미가 특별할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조선시대 교육 제도와 교육 내용은 이제 남성을 위한 것이었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성은 이제 개인적인 독자라기보다는 남성의 그늘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28년 전 이제 이화가 시작을 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이제 현대 여성들이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이화를 졸업하신 분들의 그런 역사를 되새겨 봄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게 되었던 역사 또한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복도에는 그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속으로 들어온 듯한 교실. 새로운 문물이 활발하게 밀려오던 근대에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당당히 이 교실, 이 책상에서 배움을 얻게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교실에서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아주 오래되어 낡아 보이는 창문인데요. 요즘에는 이런 창문들을 보기가 힘든데 위로 여닫을 수 있는 창의 형태와 그다음에 오래된 이런 나무들의 느낌 이런 것들이 오래된 석조 건물의 형식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이색적인 느낌들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여성들은 교육을 통해서 창 너머로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꿈이 있는 교실. 세월이 흘러서 시대가 변했지만 미래를 향한 소망은 모두 똑같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속도의 시대이지만 잠시만 숨을 멈춰보면 우리에게 이야기를 걸어오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도심 속의 바쁜 일상에 지쳐 있을 때 정동길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정동에는 돌담도 있고 선조들의 흔적도 있고 푸른 나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가면 역사 속의 격변기에 근대 선조들이 걸었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일상 속에서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대 격동의 시기를 살아온 선조들이 걸어온 그 길은 오늘 우리의 일상이 되어 풍경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웃음과 눈물로 보낸 시간들이 오래되고 낡은 건물 속 어디엔가 보일 것 같은데요. 오늘날 이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은 정동길에 어떤 것들을 남기게 될까요? 가만히 이 길의 끝에서 생각해 봅니다.